네,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암호는 크립토죠. 크립토.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암호화된 어떤 블록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 블록체인 레저라고 해서 그 원장을 갖다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해킹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금전적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블록체인이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났는데,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금융 시스템, 공적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간 거래, 금융 거래, 현금 거래, 이런 의미로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한 2년 뒤에 그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구현을 해서 블록체인 기법으로 그렇게 암호화된 어떤 그 블록을 형성을 했고요. 2010년 5월 22일 날 라즐로 하네츠라는 사람이 최초의 거래를 했어요. 어떻게 거래를 했느냐면, 그 당시 41달러 상당의 피자, 콜라, 그리고 이제 햄버거, 이것을 갖다 동료들하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비트코인 몇 개 지급했냐면 10,000개를 지급했습니다. 대략 얘기하면 비트코인 하나당 4원 내지 5원 정도죠. 지금 비트코인 하나 가치가 얼마입니까, 현재? 예, 쭉 떨어졌다가 6,700만 원까지 갔다가 한 2천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조정 중인데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짜리 10,000개,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700억을 주고서 피자 몇 개, 콜라 몇 개, 그리고 햄버거 몇 개를 사 먹은 겁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블록의 화폐적 가치를 최초로 발생시킨 거거든요. 암호화폐가 등장이 돼서 금융계에 이제 엄청난 이제 요동이 친 겁니다. 이 암호화폐의 이제 본질이 뭐냐? 이거 기존 화폐와 이제 관계는 뭐냐? 그 다음에 개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갖다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암호화폐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상당히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 중국에서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공식 화폐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이 달러 패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요. 암호화폐라는 말을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암호화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증권, 그 다음에, 복제 불가 토큰, 우리가 이제 NFT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게 중앙은행 발행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를 갖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제 신분 확인,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이제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개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이제 금융 자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의 그 거래된 시장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혁신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심을 가지면 맨 먼저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이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주식으로부터 기다리는 미래 현금으로의 현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암호자산의 본질 가치를 결정한 것이 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코크란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는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다. 제로인 것이 어떻게 이론에서 이게 6천만 원 이상까지 가느냐. 이것은 결국은 다 그 거품은 붕괴될 것이고 소멸될 것이다. 그런 예측까지 내놨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렇다고 해서 그 디지털 자산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자산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 국가 중에 119개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갖다가 기존의 금융 자산과 비슷한 지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이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 호주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1994년도에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개발이 됐는데요. 통상 메이저라고 하는 것이 한 20개 안팎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 메이저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우리가 메이저로 보고, 메이저 중에 메이저로 보고 있고, 기타를 이제 대체 코인에서 알트코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백 종의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이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갖다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거래소가, 대표적인 거래소가 업비트가 있고, 업비트.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거래되는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의 한 90%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하는 방법은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요. 그것도 원릿 같은 것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원릿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에 이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가격이 2019년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투기 광풍을 일으킨다. 폰지 게임을 일으킨다. 이런 비난을 받고 법무부에서까지, 금융위원회 법무부에서까지 이거에 규제를 하고자 하는 칼을 세우니까 갑자기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됐느냐고요?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먼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당시 중국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큰 손이었습니다.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거래되는 달러 가치보다 훨씬 컸습니다. 2,5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것이 3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다시 지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디지털 자산 가치가 오르면까지 이제 낙관적인 예측이 나오는데요. 내년에 10만 불 간다. 10년 이내에 100만 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본인의 신념입니다. 본인의 신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본질 가치가 제로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을 갖다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권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만 해도 3천만 원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때 투자했다면 벌써 100% 수익을 확보를 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2,500만 원에다가 정말 말대로 10만 불 이렇게 가게 되면 4배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6천만 원인데 투자한 상태에서 10만 불, 12만 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2배 수익이 되는데 그때 느끼는 또 시장 공포는 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복리의 법칙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요. 이게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금융 포용성,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그런 이제 금융 소비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이프 헤이븐 에셋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관관계가 기존의 금융자산과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할 때는 본인이 확실히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 이내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변동성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그쪽은 분석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맘먹고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치고 금융 소비자를 갖다가 속이려고 치면 굉장히 용이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디지털 자산마다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거기에 공개된 정보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것은 금융의 혁신의 한 형태다.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도박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혁신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혁신을 외면하면 반드시 역사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그 국가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되 혁신은 촉진하고 그리고 시장 교란 요인은 갖다가 억압하는 쪽으로 잘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훨씬 앞서 있어야 시장 교란 요인이라든지 소비자 피해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